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간에 비공식 라인이 물밑 조율했다는 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공식 인터뷰 기사였어요.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긴 했지만 파문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좀 당황스럽죠. 이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본인들이 내가 비선이었다라고 자처해서 인터뷰하는 것은 또 새롭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보통 비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율하고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권이든지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또 민심을 청취하는 그 라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영수회담을 조율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자처하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것 같고요. 소설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다만 근데 이제 이 함성득 원장과 임혁백 위원장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구체적 사실들이 있어서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물론 이제 대통령한테도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여러 라인의 비선 라인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느 한 비선 라인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무 라인들이 다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러 갈래의 비공식 라인들이 조율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조율과 최종 공식적으로 이러한 영수회담을 조율해 나가는 건 공식적인 정무 라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처럼 뭐 야당 대표한테 총리 추천권을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말을 와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전달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을 하기에는 너무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고, 이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뭔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라던가 이런 기조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비선 라인이 있고, 그리고 비선을 통해서 이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영수회담이 어느 정도 뭐 첫 삽도 뜨고 조율도 됐다, 이 부분이 드러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회담이 정말 어떻게 보면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가장 크게 결정했던 정치적인 결정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공식적인 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비선이 개입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실은 이러려면 못하러 있나. 그러니까 이분이 뭐 또 이 함성득 이 경기대 정치 전문 대학원장, 이분이 뭐 윤 대통령과 그 이웃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인연들을 통해서 뭔가 나라의 국정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비선분들이 이렇게 왜 굳이 나서서 인터뷰를 하시는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영수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라는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이런 비선 또는 뭐 멘토 아니면 이웃 이런 라인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왜 비공식 라인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중에서도 좀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앞서서 함성득 원장 통해서 후임 총리 인선을 이제 추천해 달라.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 저는 굳이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 한 분 떠오르는 분은 있잖아요. 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실 인선은 야당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말 그대로 비서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배치하지 않겠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와전돼서 좀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이 함 원장께서 전달하는 어떤 이야기를 얻고 커뮤니케이션에 미스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전달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글쎄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 추천도 물론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야당 대표한테 추천해달라? 글쎄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인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 당선인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후임 총리 추천해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를 전했는데 뭐 총리 인선 말고도 뭐 부부끼리 뭐 또 만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글쎄요, 이게 함원장의 그냥 단순한 자가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한 라인을 통해서 뭔가 얘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부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함원장을 좀 자극해서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총리 인선에서 뭐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게 별로 효과적인 협상 카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협상이나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총리는 아니고 이제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선에서의 얘기였다고 하는 네. 전해지긴 이제 보도상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긴 대통령실 했어요.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 뭐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 뭐 야당 대표가 왈가왈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애초에 인선 과정부터 왈가왈부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국면이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좀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야당 대표가 요구하는 건 어떤 인선에 누구를 앉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거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에 책임 있는 인사들, 뭐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그리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 제대로 책임을 물어라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없이 그냥 뭐 인선에 누구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가는 거는 되게 곁다리를 짚는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추측에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지에 대한 전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정말 비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첫 번째로 그 관계도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는 이 메시지들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들 자체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글쎄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분들의 어떤 의견들이나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기사에는 보니까 끝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 영수회담에 그러니까 공신을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에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문구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비선의 조직이었다라고 손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본 적이 사례가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사례. 이 내가 함성득 비선이요. 원장이나 이명백 위원장이나 좀 현실적인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도훈 홍보수석이 이제 영수회담 당일에 채널A에 출연해서 뭐 후임 총리 인선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어떤 얘기할지 궁금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먼저 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약간 의아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맥락에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또 김용태 당선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분들이 무슨 뭐 비선 관련해서 뭔가 어디서 굉장히 특종을 한 게 아니라, 뭐 단독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한국일보 사옥에 찾아가서 두 분이서 나란히, 그것도 넥타이도 빨간색 파란색 나란히 이제 대화의 정치를 이제 대화의 정치가 이어지길 말하는 마음이라면서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파란색 넥타이를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했다는 사진 설명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뭐 몰래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셔서 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 개인적인 정말 네. 내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정컨대 내피셜로 막
돌려보면 저도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A라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당연히 공식적인 캠프에 얘기를 하죠.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싶다.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캠프 외의 인사들, 저와 친소 관계가 있는 인사들, 나름 여기서 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도 제가 A라는 일을 하고 싶다. 말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캠프 바깥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본인들이 다 그 A라는 일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막 역할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A라는 일이 체결될 때는 공식 캠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캠프가 주가 돼서 하는 거고. 근데 딱 하고 나면 그 일이 체결되고 나면 모두가 다 자기가 했다고 해요. 자기 공이라고 해요. 아, 이건 내 친소 공이다. 관계에 있었던 분들도 내가 해왔다. 내가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캠프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하나의 과정 아닌가 이것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이제 물론 대통령 비서실하고도 이런 일을 추진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조언을 얻는 분들 여러 명하고도 이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소관계가 있는 분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었다 이런 걸 좀 주장하려고 이렇게 인터뷰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비선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 국무총리 검토할 때도 뭐 박영선 총리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비서실장의 양정철 전 홍보 비서관 뭐 검토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단독 달고 나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 안에서도 막 말이 엇갈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검토는 됐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는 검토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인선들인데 공식 채널들 안에서도 말이 엇갈리는 걸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특정인들이 판을 짜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이 영수회담 관련된 이런 단독 보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비선을 공개적으로 자처하고 나서신 이런 분들의 등장도 결국에 무언의 경고의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대통령실의 기능이 상당 부분 좀 상실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무적으로 보좌를 하는 기능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고 뭐 그게 대통령의 의지든 아니면 대통령실 시스템의 문제든 뭐든 이게 지금 제대로 뭔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소위 말해 대통령실의 기능이 좀 마비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부인한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뜯어보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던 거는 추정컨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이는 대목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윤 대통령이 회담 공식 제안한 지난달 19일 저녁에 이제 이재명 대표, 함성득 원장, 임혁백 교수가 3자 회동을 했다는 거는 또 거의 일치하는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의 물밑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비선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 이게 공식 라인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오간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일들이 공식적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조율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워낙에 다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특히 이런 정치적인 것도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기획함에 있어서 이 세부적인 의제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보면 비선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게 되게 큰 문제들이잖아요. 결국 과거에도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이 연설문에 개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경고의 시그널인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아예 나는 그런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또는 뭐 전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뭐 안 했다 약간 이런 톤으로 읽히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3자 회동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뭔가 역할을 영수회담에 있어서 한 거 아니야? 비공식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원천 차단할 만한 강경한 대통령의 입장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막 경로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대통령실에서 고발까지도 허위사실로 이거 고발 검토하겠다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또는 뭐 연 끊은 지 몇십 년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박절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약간 무마시키는 정도인 거지 아예 없었다. 통화한 적도 없다. 대통령께서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모를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했던 네. 거로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그 사이에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뭐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의견을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 사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글쎄요, 전 지금 계속 의미가 너무 과포장되고 인플레이션, 네, 과장됐다. 과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혹에 막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야당 대표 만나는데 무슨 비선이 필요해요? 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는데 이 무슨 북한 위원장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는데 무슨 비선을 돌려가지고 물밑 조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너무 이 함성득 원장과 이 임혁백 위원장이 너무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인플레이션하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추측이 있고 글쎄요, 저는 너무 좀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그 와전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제 보수의 괴멸자다.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이제 탈당 요구글이 좀 올라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고 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근데 당원분들 중에는 이제 사실이라고 믿고 좀 섭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이건 뭐 대통령실 입장을 믿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속내는 뭔가 비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공식적인 라인들은 그냥 틀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 영수회담에서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더 꺼내놓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으면 아마 뭐 허위 아니냐, 뭐 가짜 아니냐 이렇게 좀 만약에 의심을 사시면 아마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추가로 더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상한 윤희회담이었고 윤희회담 풍경이었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였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을 볼 때 이게 뭔가 쌓이잖아요. 쌓이는데 이게 사실 비선 라인 논란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뭐 그 박영선 국무총리 설 나올 때 이제 뭐 비선 라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관저 정치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정말 비선을 자처하는 분들이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그 함성득 임혁백 그 위원장 주장했던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자문을 구하고 이런 비선 라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가면서 지금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글쎄요, 대통령실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저희가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여당 지지도 뭐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지금 이렇게 권력 투쟁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폭로 정치와도 같은 일이 계속될 정도로 계속 작업하는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업 얘기가 나오면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작업이다, 기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워낙 상황이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일종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그게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등판을 위한 또는 뭐 정치적인 뭐 입지를 가져오기 위한 뭔가의 빌드업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핵심은 이게 결국 비선 논란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이제 공사 구분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결국에 뭐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 영부 그 명품백 수수 논란 때도 사실
영부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적인 보좌 체계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사인을 접촉하다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럴 때도 나왔던 게 이제 너무 이 공적 보좌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체계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는 공적인 보좌 체계가 있음에도 본인의 의중을 뭔가 사인,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아파트 이웃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제 그런 인사를 통해서 뭔가 의중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다 이 공적인 체계를 벗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왜 자신의 속내와 중요한 의중은 뭐 그런 그 아파트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일들, 뭐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러니까 민간인을 뭐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서 순방을 나갔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게 비슷한 흐름이에요. 건건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들, 공적 체계 안에서 벌어져야 할 일들이 사인 간의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또는 아주 오래된 그런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큰 위험의 신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제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시키고 김주원 전 법무차관 임명을 했습니다. 뭐 민심 청취에 주목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권에서는 사정기관 장악, 사법 리스크 대응 이런 의심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야당이야 당연히 이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우려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 우려가 사실 역대 저희가 헌정사를 봤을 때 실제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만 하더라도 감찰무마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야당도 이제 전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우려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이제 말 그대로 민정, 그 백성의 사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소통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국민하고 대통령실하고 연결되는 벽이 있는 거 아니냐. 가령 우리 부산 엑스포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통 측면이 좀 자주 잘 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아마 대통령실은 좀 이러한 것을 잘하고 싶어서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저희가 대처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정수석 부활한 것 플러스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도 임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대선 때 공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좀 주문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더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셔서 남은 3년 동안 대통령의 어떤 그런 친인척 분들, 가까운 분들의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또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 청취 아니고 검심 청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검심 청취요. 검사들의 이제 이 동향을 살피고 이 수사 상황들을 조금 더 그립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글쎄요, 이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임명된 인사를 보면 이번에 뭐 이분이 검찰 재직 당시에 대표적인 뭐 정치 검사로 불렸다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 이분이 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일선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의혹도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수사 상황에 대한 그립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히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특검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그 총선 때 외쳤던 2조 심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조국 심판. 이 사안을 지금 오히려 이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킴으로써 검찰을 더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이 민정수석실이 급한 게 아니고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먼저 신설하는 게 지금 민심을 봤을 땐 전 그게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 슬림한 대통령실 만들겠다 하셨고 그건 지금 이제 다 깨졌잖아요. 오히려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에 이 검찰 출신 인사 앉혀서 오히려 특검이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대응팀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굳이 이 시점에 또 받으셔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하고 고작 만든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냐. 아니 저 같으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만들어서 이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 민정수석실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좀 불순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내가 해야 될 문제다.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뭐라고 보세요? 그건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그대로 민정수석이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민정수석이 뭔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러한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과 어떤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대통령과 어떤 그런 관계자들이 해야 할 문제인 거지 민정수석은 소통과 민심 청취에 위한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민심을 청취하고 사정 기간을 빼고 사정 기능을 빼고 이런 사법 리스크 대응이 아니라면 방법이 좀 나와야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로 되니까 이 구체적인 어떻게가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거를 뭐 후속으로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설명이 충분하게 납득이 되는 설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대통령께서 사인이 아니시잖아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글쎄요. 저는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알아서 잘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이분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공적인 체계를 튼튼히 만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뭔가 그때그때 바뀌는 뭔가 이런 변수에 기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내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괜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공식적으로 그 권한 과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임명이 돼야 그 사람도 이제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다. 뭐 민정수석이 건드릴 문제 아니다 하면 근데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참모인데 그냥 그렇게 두고 보고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검찰 출신의 인사인데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챙겨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뭔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움직이는 그 잘못된 방식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적 체계부터 지금 빨리 확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의 선이나 뭐 대통령의 뜻에 뭔가 기대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사실 이제 이번에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그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내정한 걸로 알려졌어요. 이분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한 분인데 또 이제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복귀를 하더라고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께 권한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원모 비서관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이 자리에 맞다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이렇게 선택하셔서 쓸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한 것은 저는 공수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공수처도 대통령실 수사하려고 할 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은 결국에는 진상 규명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 외압들에 대한 또
이런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공수처의 수사에 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조치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협조하는 차원에서의 예. 조치다. 그때 뭐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이원모 그 비서관 뭐 임명과 별개로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실은 한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그 법무관리관이랑 통화를 그 수사 자료를 이첩하지 못하게 그 막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분에 대한 파면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결국에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사 교체를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황급히 정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떨어진 분을 다시 쓰는 거야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 또 좀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제가 앞서도 공교롭게 언급했던 그 뭐 전용기에 민간인 태웠던 그 논란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위 말해 찐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말 복심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쨌든 익숙한 인사, 편한 인사, 가까운 인사를 쓰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당선인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가 시점이 8월이 될 수도 있다. 뭐 야당과 동시 전당대회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뭐 전당대회를 미루는 건 아니고 전당대회 날짜 못 갖기가 어렵다는 게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도부 생활했고 이 황우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당권 주자들에 대한 코멘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황우여 위원장의 입장이 좀 동의가 되는 게 제가 기조국한테 보고받기로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물리적으로 최소 40여일에서 60여일, 그러니까 2달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네. 아직 비대위원 지명을 못했잖아요. 다음 주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출범하자마자 바로 전당대회 공고 때리고 저희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벌써 중순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비대위가 이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 작업이 그렇죠.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또 논의하는데 또 이야기 듣고 절차 맞춰가는데 한 2, 3주가 걸릴 걸로 저가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은 황우여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리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8월 중순 정도에 빠르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특정 당권 주자를 뭐 밀어주거나 혹은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가로운가요? 라고 비판을 근데 하셨는데 걸리는 뭐 전당대회를 물리적으로 2달 정도 걸리는 전당대회를 뭐 한 달 만에 공고 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이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본인 자기 정치 측면에서 이렇게 막 흔들려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거 황우여 위원장 말씀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황우여 비대위가 글쎄요, 좀 저는 일종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 이렇게 전당대회를 미룬다는 건 사실 그 권력 공백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황우여 비대위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도 뭔가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으시구나. 저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추정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글쎄요, 이렇게 전당대회가 미뤄지면 결국 웃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전대 등판론을 두고 결국에 시기의 문제를 많이 꺼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고 나서 이렇게 총선에서 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낙선이 많이 된 이 선거의 책임자였는데 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물리적 시간을 가져라. 근데 이제 물리적 시간을 한 4달 가지면 이제 나와도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반박도 하시긴 하셨지만 뭐 약간 전대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미뤄달라고.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글쎄요. 황우여 비대위가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